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4강째가 되겠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번째 3회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 페이지는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 유닛 6에서 휴식이 되겠죠. 이제 근로기준법은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고, 이걸 제가 3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근기법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휴식하면 통칭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휴자가 들어간 단어가 많이 있죠. 뭐 휴게 시간, 또 휴일, 또 뭐가 있나요? 뭐 휴무, 휴가, 휴업, 휴직,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휴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은 우리가 쉬는 시간인데, 흔히 우리가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전제하고 12시, 1시, 1시간을 점심시간을 주로 가지죠. 일반적인 뭐 주간 근무자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뭐 점심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으로 보면은 휴게 시간에 해당이 된다. 근데 원래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시간 근무했을 때에 30분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정상 근무를 한다고 보면 합쳐서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조금 제가 뭐 다르게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럼 4시간에 30분이면 휴게 시간이 2시간 근무하면 알바로 2시간 근무를 한다. 그럼 휴게 시간 몇 분 줘야 되죠? 4시간에 30분이니까 2시간이면 15분. 그럴 것 같은데, 법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비례 개념이 아니고 4시간을 채워야만 비로소 30분이 주어지는 거죠.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한다면, 채사장을 하면 저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4시간을 계약하면 중간에 30분 휴게 시간이 중간에 주어져야 돼요. 중간에. 실제로 퇴근은 이제 4시간 반을 있다가 퇴근해야 되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전기요금만 아까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3시간 59분 59초. 악덕 기업 주소가 됐겠다. 그죠? 법으로 말하면 4시간 안 됐기 때문에 휴게 시간 줄 이유가 없어요. 실제 뭐 초단위 계약을 하겠습니까만은 법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4시간이 되면 휴게 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휴게 시간은 일이 끝나고 또는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줄 수 있다. No. 반드시 중간에 줘야 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휴일이 나왔네. 휴일. 자, 우리 휴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거기 나와 있는 주휴, 근로자 날, 그 다음에 공휴일. 크게 세 가지가 휴일인데, 물론 뭐 여러분 중에서 교수님, 우리 회사는 회사 창립 기념일도 있는데요. 그건 약정휴일. 회사마다 다르겠죠. 제가 사업을 하면 저는 회사 창립 기념일 휴일로 안 할 거예요. 일 시켜야죠. 정해 나름이고,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딱 3개. 주휴일. 매주 반드시 하루는 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년에 하루 쉬게 해주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그 다음에 달리기 빨간 날,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같은 날, 공휴일도 쉬게 해주세요. 이 3가지가 바로 법정 휴일이다. 자, 그럼 먼저 주휴일인데, 이 주휴일은 실무적으로 근로자들은 주차, 연차 휴가, 뭐 월차, 뭐 주차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주의 휴일, 주휴인데요. 실제로 근로자들은 한 주 7일 중에서 주로 5일째 근무하면 이틀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또 근무 조건이 좋은 데라서 7일 중에 4일 일하고 3일 쉬어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무 형태가. 자, 무슨 의미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7일인데 한 주는 실제 근무는 대개 5일 하고 이틀 쉬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기를, 휴일은 최소 일주일에 2일 이상을 줘야 되는 건가? 라고 오해하는데, 여전히 휴일은 하루입니다, 법으로. 즉, 6일 일하고 하루 쉬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가 바로 이제 휴일이죠, 휴일. 여전히 법정 주일은 하루에 하루. 이틀, 3일 주면 더 좋지만, 하루만 줘도 문제는 없다. 제가 이제 상담,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노동법 상담 사이트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다 상담 사이트가 누가 운영하는 거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예. 무료 상담 사이트. 현재 2만여 건의 상담이 진행 중이죠. 엄청나죠? 거기 보면 이런 상담이 올라와요. 자, 거기 보면은 한 주 5일째니까 휴일을 이틀 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회사는 하루만 휴일을 주는데요. 아니요, 하루만 줘도 돼요. 한 주 법정 근무 시간 40시간 안에서만 한다면 6일째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5일째 하고 있긴 하지만 꼭 5일째는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주휴 개근을 하면 임금을 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혹시 또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지만 그럼 휴일은 꼭 일요일 날 줘야 하나요? 일요일 날? 이 하루 휴일이 꼭 일요일 날? 그건 아니에요. 대개 우리가 주간 근무자, 정상적 근무자들은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하고 토, 일 이틀 주로 쉬는 것이 일반적인데 꼭 한 주의 시작이 뭐 월화수목금 토, 일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 주는 정확히 나라면 7일이니까 7일일 뿐이지. 뭐 우리 어떤 회사는 백화점 같은데 뭐 한 주를 화수목금 토, 일, 월 뭐 이렇게 가져도 되고 관계없어요. 자, 두 번째 근로자의 날. 이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뭐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근로자 날이고요. 이 5월 1일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하루 쉬게 해준 법정휴일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로기준법상 다음 휴일 중 근로기준법상에서 휴일이 아닌 것은 출제자가 참 문제도 참 쓸데없는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 중에 이제 뭐 주휴일 뭐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하나가 근로자의 날. 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휴일이 아니고 어떤 휴일이죠? 근로자는 재정에 관한 법률 거기 나와 있는데 법이 따로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나온 휴일은 아니에요. 법정 휴일이긴 하지만 뭐 참고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휴일이죠. 그 하단에 공휴일이 있는데 이 공휴일은 원래 이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자, 참고로 공휴일은 연간 15일인데 15일. 우리가 달리기 빨간 날, 신정, 그 다음에 구정, 뭐 우리가 민속의 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1절, 4월 8일 음력으로 초파일, 석가탄신일, 5월 어린이날 쭉 해서 10일, 25일 크리스마스까지가 15일인데 이게 흔히 우리가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이 공휴일은 원래 일반 기업의 근로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일반 기업의 근로자 휴일은 아니에요. 즉 출근해야 되는 날이에요. 원래는. 이상하죠? 그럼 누구한테 휴일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거 잘 봐요. 공공. 이 공자를 한자를 굳이 쓰면 공무원 할 때 공자예요. 공무원 할 때 빌공. 즉 누가 노는 날? 대한민국의 공무원만 노는 날이 원래 공휴일이었어요.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설날,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원래 출근시켜도 돼요. 저는 사업을 하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3.1절 전날 우리 직원이 사장님들 3.1절은 하루 쉬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3.1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나오세요. 정하루 쉬고 싶으면 뭐 쓰세요? 연차휴가 쓰세요. 이렇게. 5월 어린이날 전날. 어린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에요? 저 원래 공무만 노는 날이에요. 관공서 공휴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우리 회사는 옛날부터 저 공무원 아니지만 3.1절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다 쉬었는데요. 그건 회사가 공무원이 아니지만 우리도 그냥 놀자. 공무원 노는 우리 놀지 뭐. 회사 자체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같은 데서 회사 규정에서 휴일로 해준 것뿐이에요. 이 약정휴일이라고, 약정휴일. 원래 휴일이 아닌데.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2018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우리 그 교재에 나왔습니다만 2018년 법이 바뀌면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의 근로자한테도 이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원래 휴일이었던 대기업 같은 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원래 법정휴일이 아니었지만 규정으로 휴일을 인정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그만 회사들은 이 공휴일을 다 휴일로 안 해줬거든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아니에요. 동네 조그마한 식당, 미장원 등에서는 이 공휴일을 다 휴일로 해준 적이 없어요. 일부만 휴일로 해줬고 뭐 일부는 휴일로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24페이지 하단에 연차 유급휴가. 실무적으로 뭐 오늘 제 강의는 실무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기업체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적 강의를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죠. 제가 쓴 노동법 실무 제가 첫 강의 등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체 인사 노무 담당자,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제 책인데요. 실무적으로 강의한다면 완전히 다르게 제가 강의할 겁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이 강의는 지극히 철저하게 꽁 잡는 게 매잖아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우리가 무시할 거 무시해버리고 이것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무적으로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연차 쪽이에요. 왜냐? 복잡하고요. 가장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아주 법이 자주 바뀌어요.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직상 시험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핵심만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연차는 연 1년을 단위로 한다. 1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휴가인데 뭐 대강 기본은 알고 있을 텐데요. 1년에 80% 이상 1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15일의 휴가를 준다. 그 말은 1년에 80% 출근이라고 보면 역으로 말하면 20%를 초과해서 결근하면 연차가 없다 이런 말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럼 여러분 어떤 근로자가 1년에 20%를 넘어서 결근을 했다고 하면 이미 잘렸겠죠. 벌써.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상 연차휴가는 뭐 1년에 근로자들 20% 초과해서 결근하는 게 극히 드물거든. 굳이 있다면 잘렸을 거고 20% 초과해서 결근했는데도 안 잘렸다면 뭐 인정한 결근, 뭐 병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출근율이 80%가 안 되겠지만 병가는 회사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규정에 따라서 병가를 썼다고 하면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 15일을 무조건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2년마다 하루씩 가산되는데요. 2년 터울로 하루씩 가산이 되는 거죠. 그 가산이 10개 해서 총 연차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즉 계속 더 장기간 근속하더라도 26, 27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요. 25일 끝이에요.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최초 입사해서 1년은 기본 15일 외에 월 하루를 따져서 월 하루를 별도로 인정을 해줘서 1년 미만이니까 11달로 보는 거죠. 월 하루에서 11개 해서 26일이 됩니다. 최초 1년만 월 하루 따져주는 거예요. 최초 1년, 즉 들어와서 1년 되기 전까지만 월 하루. 근데 자꾸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이 이미 1년이 넘어갔는데도 근무일수가 또 월로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1년 딱 근무하면 기본 15개 그리고 1년 미만 11개에서 26일인데 만약에 1년하고 6개월을 더 근무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됐다. 그럼 연차가 몇 개냐? 몇 개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1년에 대한 거 하고 또 6개월 더 근무한 거, 6개월 더. 그럼 월 하루를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6일. 뭐 없어요. 월 하루 따지는 것은 처음 입사해서 1년 되기 전까지만 월로 따져주는 거예요. 1년 넘어가 버리면 몇 달 더 근무한 건 의미가 없어. 버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제 설명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관계없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몇 년 며칠을 근무했는데 이 사람의 연차휴가 일수가 며칠인지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어렵게.
그래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1년에 80% 출근, 기본 15일, 2년마다 하루 가산, 뭐 이 정도 아주 기본만 아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 단계는 실무이기 때문에 노동법 시험을 위해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다음 페이지 625페이지 가면 사용 촉진 조치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촉진 방법,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촉진 방법, 이건 뭐냐? 이것도 아직 이걸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연차휴가는 자, 다음 해에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2021년 80% 이상 출근해서 생긴 연차휴가는 2022년 다음에 쓰는 거란 말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1년 동안 다 쓰면 회사가 수당을 줄 게 없지. 휴가를 다 썼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휴가를 다 안 쓰고 하루가 남았다 하면 이 하루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거든. 휴가를 안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 법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회사가 휴가를 쓰라고 하는 촉진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을. 근데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안 쓰면 근로자가 휴가를 반납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즉 수당을 안 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 촉진 조치예요. 실제 기업들은 이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취업하고 직장 다니는 분도 당연히 계실 텐데 여러분도 아마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회사에서 연간 2번을 그 교재 박스에 나와 있죠. 휴가 쓰세요, 또 휴가 쓰세요라고 충분히 촉진, 즉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안 썼을 때는 수당을 안 줘도 된다. 바꿔 말하면 회사에서 그런 촉진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휴가 쓰든 말든 놔뒀다면 그리고 안 썼다면 수당을 줘야 돼요. 안 주려면 촉진 조치를 취해라, 쓰게 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촉진 조치라고 하는 것 정도. 자, 그 다음 밑에 더 알아보기. 우리가 이제 출근 연차는 1년에 적어도 80%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기본 되는데 80%가.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밑에 그 보면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6개월을 못 나왔는데 출근을 못 했는데 병원 입원해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 6개월밖에 못 나왔잖아요. 그럼 출근율이 80% 안 되죠.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 연차가 없네? No. 우리 법에서 그런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다친 게 아니고 일을 하다가 다친 거거든. 업무상 재해니까. 이건 하루도 안 나왔더라도 병원 치료한다고, 병 치료한다고 그 정보를 출근한 걸로 봐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많이 다쳐서 1년 내내 병원 입원해 있었다. 하루 출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출근한 걸로 봐줘라. 그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휴가로 회사 나오지 않은 기간. 출산 휴가는 뭐 기본 90일이잖아요. 쌍둥이는 120일이고 안 나왔더라도 그건 출근한 걸 봐줘라. 이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육아휴직. 우리 육아휴직은 1년 쓸 수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1년 동안 육아휴직 한다고 하루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걸로 봐주고 연차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 자, 그 다음 네 번째 휴가 중에서 연차 끝났고 이제 네 번째 출산휴가. 자,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까도 언급되어 있지만 연간 90일, 출산하면 90일,
2명 이상은 120일, 그리고 반드시 산 후에 출산하기 전에도 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출산하고 나서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부여돼야 돼요. 자, 45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합 90일인데 출산휴가가 만약에 산 전에 이미 출산 전에 50일 썼다고 합시다.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출산 전에 50일 썼어요.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는 40일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합쳐서 90일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 전에 며칠 썼다고 관계없이 출산하고 나서는 최소 45일 이상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돼. 45일 이상을. 그럼 여러분이 딱 머리 굴리겠네. 그러면 출산하기 전에 미리 많이 땡겨 써버리면 극단적으로 출산하기 전에 90일 다 써버려. 다 쓰고 출산하고 나서 또 45일 또 더 받으면 유리하겠네. 무조건 40일 줘야 돼. 출산하고 나서는 그 전에 며칠 쓴 관계없이. 그러나 합쳐서 90일이 넘어가는 것은 무급이에요. 임금을 안 주는 거죠. 임금 받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써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준비를 위해서는 출산휴가 90일 중에서 출산하고 나서는 어떤 경우에든 최소 45일 이상이 부여돼야 된다. 합쳐서 90일 초과되는 것은 무급이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임신 기간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임신 초기나 또 임신할 때쯤 가까우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제 임신 중기 정도 가면 이제 착상이 잘 되고 이제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태아가 덜 위험한데 상대적으로 임신 초기나 또는 출산을 앞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거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임신 후 12주 이내. 우리가 임신은 몇 주를 한 달로 보죠.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실 텐데요. 4주를 한 달로 보거든. 그러면 12주는 3개월이죠. 최초 임신하고 3개월까지 아주 위험한 시기. 그 다음에 36주 이후. 달로 따지면 9개월이죠. 4, 9, 36이니까. 9개월 이후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 위험할 때는 근로자, 즉 여성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기 좀 힘드니까 하루 2시간을 빼고 6시간만 근무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적 허용을 해줘야 돼.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조건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여성 근로자만 청구할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거기 더 알아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임신 초기에, 즉 출산하기 전,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는 출산 시점에서 청구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신 초기에도 출산 전에도 휴가를 미리 청구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 여성 근로자들 또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성 근로자 유산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유산하기가 좀 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조심하도록 과거 유산 경험이 있을 때는 유산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출산 전에 휴가를 미리 땡겨 쓸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휴가 청구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저 휴가 미리 땡겨서 쓰고 싶어라고 할 당시에 나이가 40세가 넘었을 때 우리가 흔히 노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굳이 이걸 표현한다면 노산인 거죠.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땡겨 쓸 수가 있다. 청구하면 줘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의사 진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소견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당겨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요. 그 다음 5번 유사산 휴가가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원래 없는 휴가 제도인데 이게 우리 법에 새롭게 도입됐는데 가끔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가끔. 이건 뭐냐. 우리가 원래 출산 휴가는 정상 출산을 전제로 주는 휴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상 출산이 안 되고 유산 또는 사산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몸에 더 안 좋은 것인데, 그런데 원래 출산 휴가는 정상분만을 전제해서 주는 휴가였거든. 유산, 사산은 휴가가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완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라고요? 그 3항에 보면 11주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28주 이상, 28주면 한 달을 4주로 보면은 7개월 이상이죠. 이건 정상분만으로 보고 90일 다 주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즉 유산, 사산 그 시점에서 임신 기간을 따져서 휴가를 구분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 잘 된 거죠. 이렇게 이게 유산, 사산 휴가입니다. 자, 그다음 6번에 보면 생육아. 뭐 이건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생육아, 여성 근로자가 월 하루에 생육아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원래 생육아는 유급휴가였어요. 유급휴가. 즉 휴가를 써더라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그대로 주는 유급휴가였는데 이게 무급으로 바뀝니다. 무급휴가로. 그래서 어떤 여성 근로자가 저 한 달 하루 생육아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날 임금은 안 줘야 되는 거죠. 월급의 사료치가 재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무급휴가라고 하는 것.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 생육아는 유급휴가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틀린 거고, 또 하나 제가 그 교수님 코멘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는 이 근로기준법이 지금 나오는 거 휴가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죠? 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편도 휴가를 쓸 수가 있거든. 며칠? 연이 아니고 이제 한 번 출산에 대해서 10일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남편휴가인 거죠. 이 남편휴가, 배우자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나오지 않고 어느 법에 나온다고?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거고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휴가 제도가 아닌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 휴가가 있다면 그게 답인 거죠. 그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오는 휴가 제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참 문제 좀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문제를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7번에 보면 선택적 보상휴가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보상휴가를 선택한다 이런 말인데요. 자, 우리가 1.5 150% 수당을 더 받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거 있어요? 연장 근로, 그 다음에 야간 근로, 그 다음에 휴일 근로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임금을 반 더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하면 1.5에 돈을 더 받는 것인데 나는 돈을 받고 싶지 않고요. 나중에 돈 대신에 휴가를 가고 싶어요. 선택을 돈 대신에 휴가로 선택하는 거, 선택적 보상휴가. 보상을 돈으로 안 받고 휴가로 받고 싶어요. 어떤 말이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해서 그걸 돈으로 안 받고 시간으로 내 이름으로 저축하는 거죠. 보니까 8시간 적립됐어. 8시간이 연장 야간 근로를 해서 8시간이 돈으로 안 받고 적립돼 있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하루 휴가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선택적 보상휴가제이고 요즘에 기업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고, 그죠?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그만큼 단축되고 휴가를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제도를 의미한다는 거. 노사가 서로 합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8번에 근로시간 적용 특례인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시간 8시간 넘어가면 연장근로가 되고 휴게시간 4시간 30분 줘야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 줘야 되고 주휴. 이것이 기본 원칙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업종 또는 하는 업무 일이 조금 특이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꼭 그 법대로 적용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인데, 자 거기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죠? 박스에 보면은
왼쪽에 적용 대상 사업에 보면은 뭐 운송, 운수 이런 거, 운전하고 하는 거. 자, 이거 근로시간 따지기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막혀버리면 그냥 한참 지나기도 하고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 또 오른쪽에 업무를 보면 뭐 토지 경작 이런 것은 1차 산업, 농업을 말하는 농업 이런 거.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서 감시 단속적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감시 단속적 밑줄 치고 이걸 우리가 감단근로 줄여서 감시 단속, 감시, 여기서 단속은 못하게 하는 걸 말하면, 못하게 하는 단속이 아니고, 이거 단속은 단속적으로 못하게 하는 단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되지 않고 띄엄띄엄 있는 그 말. 이 단자, 끊을 단자. 가끔 이루어지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단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 아파트 경비. 하루 종일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뭐 앉아서 출입자 체크 정도를 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가끔 하는 거. 이게 감시 단속적 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기사가 야간에 대기하고 있는데 계속 보일러가 타고 있는 걸 점검하는 게 아니고 뭐 시간 단위로 1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체크, 확인, 감시 단속적 업무. 이런 업무는 조금 아파트 우리 경비 아저씨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그럼 8시간 넘어가면 연장 근로수당 더 줘야 되고 밤 10시 넘어 야간수당 줘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업무는 조금 그걸 달리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업무들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유닛 7 여성 및 연소자의 보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1강 노동기본권에서 헌법 32조 근로권에 보면 여성 근로는 여자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연소자 18세 미만은 하루 법정 근무 시간 7시간, 주 35시간, 연장 근로는 6시간 뭐 이렇게 좀 특별히 되어 있었는데 이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는 뭐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육아 시간, 아기 보는 시간 이 말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어떤 근로자한테 생후 1년이 아직 안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여성 근로자한테는 하루 30분씩 2번. 우리가 이것을 수유 시간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수유. 젖 먹이는 시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수유 시간. 그래서 하루 2번 각각 30분이기 때문에 합쳐서 1시간의 육업 수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달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요. 두 번째,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자,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청구하면은 그 시간을 부여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갱내 근로금지. 여기서 갱내, 뭐가 될까? 터널 공사하는 데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자,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갱 안에 터널 굴착 작업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근데 잠깐 들어갔다 오는 게 괜찮아요. 취재를 위해서 또 다친 환자가 있어가지고 보건 의료, 간호사가 18세 미만 아니면 또 여성 간호사가 원래는 터널 들어갈 수 없는데 환자가 생겨서 잠깐 치료하러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격내 근로가 금지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해 위험한 사업의 사용 금지. 임신 중인 여성, 그리고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 등등은 유해 위험한 이런 사업엔 일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도살장,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이런데 안 됩니다.
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보건상 또는 건강상 위험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지나치게 또 뭐 악취가 심하거나 이런 사업장에서는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연소근로자. 우리 헌법 32조에서 여성 근로자, 연소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취업 금지와 제한. 시험 문제 다음 중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가끔 나와요. 몇 세일까요? 1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연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8세 미만은 10살도 18세 미만인데 그럼 10살 된 사람도 취업할 수 있나요? 임금 받고 일하는 걸로?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서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봐요. 아셨죠?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보면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예술공연, 우리가 뭐 KBS 어린이 합창단, 무용단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뭐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10살, 뭐 9살밖에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취업해도 좋아요라고 하는 지식인허증이 있어요. 그걸 발급받아 가지고는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15세 이상입니다. 그 기준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 코멘트에 나와 있죠. 취업 최저 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은 미숙련자의 근로계약. 자, 여기서 미숙련자는 또 다른 의미인데요. 자, 한번 구분해 봅시다. 우리가 연소자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숙련자란 말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연소자는 몇 세? 18세 미만을 말했습니다. 미숙련자는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원래 미숙련자는 20세 미만인데 줄여져서 한 살 다운돼서 19세 미만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소자는 아까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좀 달랐고, 여기서 미숙련자는 뭐냐? 성년이 아닌 아직 19살이 넘어가지 않은 미숙련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는, 원래 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제가 조금 법으로 설명하면 계약은 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거든. 계약서 쓴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미숙련자는 자기 이름으로 원래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독자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원래 필요하거든. 그런데 우리 근로계약에서는 노동법상에서 취업을 하는 근로계약에서는 비록 미숙련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후견인, 친권자, 법정 대리인인데 이런 사람, 친권자는 부모, 이런 사람들이 근로계약을 대리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본인 이름을 직접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법에서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미숙련자 근로계약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왜? 미숙련자니까 틀린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거기 2번에 보면은 근로계약의 체결은 본인 이름을 직접 하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뭔가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숙련자가 잘 법을 몰라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계약 자체가 법으로 위반됐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지. 그죠? 그런데 법으로 위반되는 건 아닌데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어, 한 근로자한테. 이럴 때, 이 계약을 해지, 이 계약을 더 이상 이제 그냥, 이행 안 할래요, 그냥 끝낼래요 라고 하는 해지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할 수가 있다. 이 해지는, 친권자, 후견인 또 노동부 장관이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체결은 그런 사람들이 대리할 수 없지만, 계약해놓고 보니까 그 계약이 좀 참 불리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지하는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이나 노동부 장관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닛 8, 재해보상입니다. 우리 업무상 재해라고 하죠. 업무상 재해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걸 말하죠. 자, 업무상 재해인데, 뭐 업무상 재해가 뭔지 이런 것은 문제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뭐 근무 시간 중에 쓰러져서 뭐 이게 업무상 재해냐 이런 걸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자, 주로 나온 거는
보상, 업무상재 종류의 뭐 요양보상, 휴업보상, 뭐 장애보상 이런 게 있는데 그 며칠 치료 보상이 주느냐는 문제가 가끔 나왔고 그 중에 유일하게 나온 문제가 바로 그 박스 629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유족보상, 유족보상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냐? 유족보상은 근로자는 사망한 거죠. 사망했으니까 유족이 된 거죠. 유족보상은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보니까 법에 평균임금, 우리가 평균임금은 하루치 얼마, 또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 시점에서 몇 달치? 3개월치 임금의 총액을 뭘로 나눈 것이다? 3개월 날짜로 나눈 거다라고 배웠잖아. 그죠? 이 평균임금의 1001분, 1001분이면 3년치가 좀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렇죠? 1001분의 유족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하루가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1000일 해서 그 돈이 유족에 대한 보상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 1000일을 100일분, 뭐 말도 안 되죠. 100일분으로 싹 바꿔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틀린 거였죠. 네. 그 다음 유닛 9 근로감독관이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 자, 거기 보면은 이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노동부에. 이걸 이제 경찰인데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노동경찰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임금을 못 받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될까?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임금 체불 법을 위반했으니까 우리 경찰서 가서 내가 사는 그 동네 경찰서 가가지고 임금 체불을 사업주로 고소를 한다.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한테 가서 신고를 하거나 뭐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 고소하거나 또 제3자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이 경찰서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근로감독관이 바로 노동경찰, 경찰서 근무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경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을. 그래서 경찰처럼 똑같이 조사하고 보고서 꾸미고 검사한테 이렇게 송치하면 검사가 그걸 판단해서 이제 기소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이에요. 여기서는 가끔 문제가 나오는 것이 가끔 나오죠. 거기 보면 이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다. 노동사건 한해서는 경찰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하는데 기출문제에서 이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말이 안 되죠. 검사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거죠. 감독관이 즉 경찰이 조사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주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을 검색하는 것인데 그 권한을 근로감독관이 하는 건 아니에요. 감독관의 업무와 검사는 전혀 다른 분리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자, 여러분 어떤 근로감독관이 현장 근로감독을 갔는데 현장 기업의 사장한테서 10만 원 돈을 받았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뇌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관련 조사를 똑같은 근로감독관이 한다. 근로감독관 다른 사람은 좀 인색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은 이 근로감독관이 직무 관련해서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수사는 검사가 하게 돼 있지 근로감독관이 하도록 돼 있지는 않아요. 아셨죠? 자, 마지막이네요.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건 2019년 7월 달에 이게 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예요. 자, 2021년으로 보면은 얼마 안 된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직장의 괴롭힘 어떤 거고요, 어떻게 처벌되고 이게 조항이 없었다는 거죠. 노동법에서는 이 괴롭힘이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이 괴롭힘은 우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가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다만 내용이 다른 거죠. 둘 다 괴롭힘인데
성적으로 괴롭히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 것이고, 성적 괴롭힘이 아닌 어떤 과도한 폭언, 폭행, 업무 관련해서 지나치게 그냥 위압적으로 하거나 집어 던지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면 이거는 성과 관련된 게 없다면 직장의 괴롭힘, 성과 관련돼 있다면 직장의 성희롱으로 구분될 수 있겠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괴롭힌 게 사실이면 괴롭힌 행위자, 주로 상사가 되겠죠.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징계, 회사 징계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징계를 하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아직은 이 괴롭힘에서 2020년까지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나올 여지가 있죠. 새롭게 도입되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괴롭힘인가 이걸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상당히 미묘한 문제예요.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괴롭힘은 뭐냐? 괴롭힘은, 그리고 누구든지 괴롭힘을 신고할 수가 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만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저 친구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라고도 제3자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신고하면은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고 괴롭힌 사람이 있다고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괴롭힘은, 자, 여러분, 괴롭힘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직장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하간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 팀원이 팀장을 괴롭힌다? 성립될까요? 안 돼요. 팀원이 팀장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겠어요? 실제로 괴롭힐 수 있겠죠. 속썩이고. 그러나 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괴롭힘은 반드시 위에서 사용자에 의한 걸 의미합니다. 뭔가 이제 권력관계에서 위에 상사가 팀장이 임원이 부하를 괴롭히는 걸 의미해요. 이게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기서 근로자란 말은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사가 아닌데 업무 관계상 내 직접 상사는 아니지만 업무 관계상 나보다 힘 있는 부서, 인사부서, 감사부서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나를 징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위압적으로 하거나 이럴 때도 괴롭힘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위에 있는 간부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부하가 상사를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직장의 괴롭힘에 원칙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팀원이 합세해서 팀장을 왕따 시킨다, 이런 건 또 성립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 직장의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직책이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과 유사하지만 내용이 좀 일부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이고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방대하면서도 어느 걸 뺄 수 없는, 다 각각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야만 또 다른 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 과목 시간이 조금 더 50분, 1시간씩 넘어갔는데요. 또 다른 파트에서는 그렇게 강의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한 40, 50분에 끝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로 1시간 정도 넘어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 4강 강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